안녕하세요. 자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아, 벌써 이제 4월이 들어왔어요. 4월이 들어오자마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 동네, 산에도 한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최근에, 큰 뉴스가 두 개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낙마 사건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건. 우리가 이제 두 분 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낙마를 하게 됐죠.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23년간 보유했던 아파트 34평짜리 하나와 잠실에 16년간 보유했었던 24평 아파트 하나. 사실은 이 두 개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종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18년, 그러죠.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2018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때니까,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 이것이 이제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죠. 하지만 당시 이제 김 장관은 경기도 일산 아파트는 물론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라는 것이 알려져서 그때 사실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천에 있는 집을 팔며 다주택자의 꼬리를 떼긴 했지만, 그 집을 매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전 장관의 친동생이었다는 것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집을 딸에 증여를 했네 어쩌네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죠. 아무튼 김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59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으로 따지면 24평짜리 하나와 그 다음에 정자동에 있는 84제곱미터, 평형으로 따지면 33평 이 아파트 두 채를 하나는 23년, 하나는 16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앤 파밀리의 디아트 펜트하우스 이 분양권을 소지하게 돼서 사실상 3주택자로 논란을 겪은 거잖아요. 원래 이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9.13 대책 이후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양권을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9.13 대책 이전에 구입했다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주택수에 편입이 돼서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최 후보자가 이미 이제 낙마를 했지만 가지고 있었던 분양권이 요즘에 사람들 중에는 희자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관심 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타이밍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시스템은 어느 한 개개인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전격적으로
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꼭 그 시기에 흐름을 못 타는 경우도 있죠.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18년 봄, 그게 작년 봄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아서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어서 또 손해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버텨서 이익이 되고 또 그 시기에 집을 사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투자는 손바꿈이 자주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투자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때에 잘 팔고 제때에 잘 사는, 물론 뭐 부동산도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부동산은 이제 금액이 크고 사고 파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너무나 쉽게 팔고 너무나 쉽게 사는 것도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최 후보자, 낙마하신 최 후보자께서는 특히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에 이제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다시 그 집에 월세로 살아서 거주 중인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람들 안에 꼼수 증여라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꼼수 증여,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자기 재산을 잘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을 모르는 게 잘못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지고 따진 거겠죠. 이제 인사청문회 내내 자신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하고 이제 사과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특히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마저 이를 역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 재산 현황을 이렇게 전부 다 발표한 걸 보니까 정부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주택자인 것을 확인이 됐죠.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것을 신뢰를 잊어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촛불정국을 통해서 뭔가 바꿔질 줄 알았는데 그 나물에 그 나물이라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은요, 박근혜 정부 있었을 때 그 공무원이 다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다 바뀌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뉴스 중에 큰 뉴스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퇴죠.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제가 김의겸 대변인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 지금까지 무주택자라고 하잖아요. 무주택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리고 그 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으로 들어왔고, 또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까지 집 한 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사실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끝나면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 돌아갈 텐데, 그동안은 혈기왕성해서 뭐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 하나 산 건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한 방에 25억짜리 상가 건물을 산 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25억 크기는 크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젊은 연예인들도 그보다도 훨씬 더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집을 산 것을 보면 25억 중에 10억을 대출이라고 그래요. 15억을. 그리고 또 뭐 한 4억 5천인가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돈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자산이 많지 않았는데 25억짜리를 산 것을 보면 그쪽이 그 개발 정보를 가지고 산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보면서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한 경우도 있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자의 나이도 있고 직장도 짱짱하고, 또 그래서 뭐 10억 대출 받는데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냐, 또는 뭐 그 후배가 지점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청와대 대변인이고 뭐 학교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시가가 25억인데 10억 대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무주택자잖아요. 하여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분이라고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원래 금수저였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국민 정서에 반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정서. 저도 이제 국민이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국민인데, 우리는 부자 되기 싫은가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걸 싫은가요? 노후 대책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국민의 정서인지.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모든 걸 팔아라, 정책 기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책 기조가 현실에 어긋난 것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집 가지지 않는 국민이 50%입니다. 50%. 절대 많은 국민들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나와서 막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과연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들일까요? 그분들은 다주택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왜 자기한테 들어댈 잣대 아닌 것을 왜 타인한테만 들어댈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집값을 살리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놔 다시 오를 거라는 오랜 학습에서 비롯된 불신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집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매매시키고 나서
다시 부모가 그 집에 전 월세로 사는 게 가능한지 이번에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편법 증여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세라고도 하기도 하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방법 써서 부의 대물림만 계속되겠네. 이런 이야기도 희자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 강사 모셔와 많이 배웁시다. 즉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이런저런 곳에서 불만의 글과 함께 정부를 원망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상적인 투자까지 단지 다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폐처럼 몰아붙였던 정부의 모습이 역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이제 이 말은 사는 집 아니면 다 파는 척이라도 하라 라고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다음 정권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서 결국은 답은 부동산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답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